네가 감히 내 아들 집 비밀번호를 바꿔? 당장 이혼당할 줄 알아.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 도락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이유였어요. 그날 저녁 신혼집으로 돌아간 저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낯선 도어락이 달려 있었거든요. 제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수십 번 눌러봤지만 빨간불만 들어왔습니다. 단돈 10원 한 장 보태지 않은 그들이 오히려 저를 밖으로 내쫓던 그날 밤, 저는 그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 완벽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는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5년을 넘게 했는데 돈 한 푼 모으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때는 저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순진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결심하면서 시댁의 지원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였고 아주버님 결혼에 시댁 돈이 죄다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저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모아두신 노후 자금과 제가 10년 가까이 직장 다니며 한 푼 두 푼 쪼개 모은 돈을 전부 합쳤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정말 간신히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엄마와 저는 손을 맞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집은 제게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노후였고 저의 청춘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집들인 날 오셔서 이것저것 살피시더니 우리 아들 잘했네 하고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때는 그 웃음이 그냥 기뻐서 웃으시는 줄만 알았는데요. 며칠이 지나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불쑥 현관 앞에 나타나시기 시작하면서 저는 슬슬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몇 번은 그냥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남편 어머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저 자신을 다독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분과 서너 명씩 대거리로 오셔서는 제 거실 소파에 떡하니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밤 10시가 넘어도 갈 생각을 안 하시고 술판에 고성방가에 제 냉장고를 마음대로 여시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내일 출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너는 왜 그렇게 유난이니? 맞벌이로 하루 종일 지쳐 들어온 집에서 저는 그날도 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에게 조용히 말해봤죠.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닌가? 나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데. 남편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서 오시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게 아니라 예고도 없이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시는 건 남편이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자식이 그 정도도 못 해드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아주버님 생일을 우리 집에서 하자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왜요? 갑자기? 아니, 너희 집이 제일 넓잖아. 우리 식구들 다 모이면 우리 집은 좁아. 그래도 어머니 미리 상의를 하셔야... 상의? 내 아들 집에서 내가 뭘 상의해? 너는 그냥 준비나 해.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내 아들 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이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은 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이 집이 당신 아들 집으로 보이시는 거였습니다.
그날 아주버님 생일 모임은 결국 우리 집에서 치러졌어요. 식구들이 다 몰려와 밤 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떠들었고, 다음날 아침 저는 엉망이 된 거실을 혼자 치웠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에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요.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저는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소파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신혼이다 보니까 저도 퇴근하고 나면 둘이 조용히 쉬고 싶거든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을 맡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냥 미리 알면 제가 준비도 좀 하고. 시어머니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며느리 주제? 내가 내 자식 집 오는데 허락이라도 받으라는 거냐? 남편이 부엌에서 뛰어나오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야, 어머니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다고 한 것뿐인데. 시끄러워. 시끄럽다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수십 통 하셨고, 저는 혼자 안방에 들어가 시어머니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를 수십 통 하셨고, 저는 혼자 안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저는 반차를 내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들러 수면과 불안에 관한 약을 처방받았어요. 접수창구에 앉아 문진표를 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때야 제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약을 받아들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내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건 막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현관 도어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저 자신에게 말해줬거든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었고 시어머니도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처방받은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었고 시어머니도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처방받은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내 집이 내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오전 저는 회사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니. 야, 비밀번호가 왜 바뀌어 있어? 당장 알려줘. 어머니, 집 비밀번호는 저희 부부만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뭐? 이 집이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문도 못 열어? 당장 알려주지 못해?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못된 거사. 내가 당장 이혼시킬 줄 알아?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감히? 네 년이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는데도요.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던 저는 반차를 신청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제 처방받은 약도 아직 가방 안에 들어있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집 앞 복도에 섰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춰야 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안에서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문 옆 바닥에는 낯선 신발이 여러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술병과 안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깨끗하게 닦아두었던 유리 테이블에 기름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술잔을 들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꾸면 다야? 열쇠공 부르면 되지? 시어머니 옆에 앉아있던 친구 한 명이 저를 아래 위로 훑으며 수군거렸어요. 나머지 친구들도 저를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제 집 거실에서 제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도 안 되는 감정이 가슴 한복판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술이 꽤 들어간 상태였고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챙겨 들고 왔던 길로 다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고 주차장 구석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금 갈게. 왜?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일단 갈게. 친정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저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자꾸 턱을 타고 흘렀는데 닦아도 멈추지 않았거든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슬쩍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그 작은 친절에 오히려 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정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엄마가 저를 보고 두 팔을 벌리셨어요. 저는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꾼 것, 그럼에도 열쇠공을 불러 뚫고 들어온 것,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던 것까지.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어요. 지원아, 이혼해. 더 벌 것도 없어. 엄마.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거기 들어가 있어. 네 청춘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근데 지금 그 집에서 네가 쫓겨나와 있잖아. 이게 말이 돼? 엄마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말씀하시는 엄마를 보자 저도 덩달아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대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깊어서야 저는 다시 신혼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내내 할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침착하게, 감정적이지 않게, 어른스럽게 대화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서는 순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현관문에 새 도어락이 달려 있었거든요. 제가 바꾼 것도 아니고 제가 아는 것도 아닌 전혀 낯선 기계가 제 집 현관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러봤어요. 삐 소리와 함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 앞에서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여러 번 울리다가 겨우 연결됐습니다. 문 왜 또 바꿨어? 나 지금 집 앞인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문 좀 열어줘. 그게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끊어. 이참에 교육 좀 시켜야지. 저는 그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집 앞에서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련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미 다 닳아버린 것이었더라고요.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엄마 방 불빛 아래 앉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집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움직여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 관련 커뮤니티를 뒤지고, 법률사무소 블로그를 읽고, 비슷한 사연들을 찾아 읽으며 밤을 보냈습니다. 화면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과 공용으로 쓰던 클라우드 계정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공유하거나 영수증을 저장해 두던 계정이었는데 아직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상태였어요. 별 생각 없이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파일 목록을 훑어 내려가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직접 찍어서 올려둔 것들이었어요. 저는 첫 번째 사진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였어요. 읽어 내려가는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 집을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부부가 함께 살 더 큰 집을 구하겠다는 것이었죠.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먼저 문의를 했고 남편이 그 내용을 검토하며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파일을 넘기자 부동산 가계약 문의에 대한 캡처본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매물 정보, 전세 시세, 보증금 예상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봤더니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며 그들과 한 집에서 버티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저는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제가 그 집에서 약을 먹으며 버티는 동안 그들은 그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의 노후 자금이 그리고 제 청춘이 담긴 그 집을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화면 속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러 번 다시 찍어야 했어요. 그날 밤 더 늦게까지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제 상황과 비슷하게 시댁의 재산을 빼앗길 뻔했다가 법적으로 통쾌하게 해결한 사연들을 찾아 읽었어요. 그 사연들 아래 달린 댓글에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이고 재산 관련 분쟁에서 승소 이력이 많다는 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의 연락처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을 처음 가보는 것이었거든요. 그 변호사는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는 표정이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딱 필요한 만큼만 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클라우드에서 발견한 캡처본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몇 번이고 목이 메었지만 저는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지금 가장 불리한 건 본인이 집을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왜 불리한가요? 무서워서 나온 건데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은 감정을 안 봐요. 본인 명의 집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온 걸로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재산권 방어할 때 복잡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증거예요. 그것도 아주 촘촘한 증거. 증거를 어떻게 모아요? 그 집에서. 김 변호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수치스럽더라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그들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도, 거기서 버텨야 한다는 것도 전부 끔찍했거든요. 김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돌아오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방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연기를 하라는 거네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저는 오래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준 지침들을 머릿속으로 되새기면서요. 홈캠, 녹음기, 클라우드 백업, 증거는 반드시 실시간으로 전송할 것,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도 표정을 관리할 것, 절대 먼저 폭발하지 말 것.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나야. 내가 너무 심했나 봐. 미안해. 집에 들어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의기양행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비밀번호 알려줄게. 숫자 6자리를 받아 적으면서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분한 마음을 삼키고 차갑게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들어선 저희 집 거실은 시어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아주버님 부부가 짐가방을 수북이 쌓아놓고 앉아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저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서 일단 여기 있을게. 좀 있으면 나갈 거야.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좋은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골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미리 받아둔 초소형 홈캠 2개를 책장 틈과 주방 선반 구석에 각각 설치했어요. 고성능 녹음기는 거실 소파 아래의 쿠션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손전등도 없이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으며 위치를 잡는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설치를 마치고 나서 저는 이불 속에 들어가 핸드폰으로 캠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거실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그제야 저는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한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 표정은 최대한 무감각하게 유지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들어온 첫날부터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쓰던 안방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형님이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건은 어디 있어요? 욕실에 없던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턱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거기 서랍에 있잖아. 얘, 네가 꺼내줘. 네, 어머니. 저는 수건을 꺼내 형님에게 건넸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을 캡처해서 김 변호사에게 전송을 했습니다. 아주버님 부부는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장을 봐도 외식을 해도 전부 제 카드로 결제가 됐습니다. 남편이 계획이라도 한 듯 제 카드를 자연스럽게 사용했고 저는 그 내역을 전부 캡처해서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남편과 아주버님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작은 방 문 뒤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소파 아래에 돌아가고 있었고요. 아주버님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 집 전세 얼마나 나오겠어? 요즘 이 동네 시세가 꽤 올랐다던데?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지금 내놓으면 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 돈이면 어머니랑 형네랑 같이 살 집 충분히 구해. 아주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재수 씨는 어쩌고? 쫓아낼 수 있어?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하면 끝이지. 집은 내가 절반 가져가면 되고. 저는 문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터지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국이 싱겁네. 형님이 밥그릇을 들며 거들었습니다. 반찬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말을 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오늘 녹음 파일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였습니다. 그들이 제 집에서 제 돈으로 먹고 자고 떠드는 동안 저는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어요. 홈캠 영상, 녹취 파일, 카드 내역, 부동산 문의 캡처본. 매일 밤 작은 방에 들어가 파일을 정리하고 김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매번 짧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내왔어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내일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의 어느 저녁, 남편이 아주버님과 그날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술잔에 술을 채우며 말했어요. 야, 빨리 좀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 남편이 술을 들이키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부동산에 정식으로 내놓을 거야. 제가 눈치채기 전에 끝내면 돼. 아주버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지쳤잖아. 얼른 다 같이 큰 데로 가야지. 저는 작은 방문 너머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오히려 머릿속이 선명하게 맑아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이번 달 안에 끝을 내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젯밤에 이번 달 안에 부동산에 내놓겠다는 말 녹취됐어요. 김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이번 주말에 움직입시다. 드디어요? 네, 드디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한 달 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아래 그늘도 짙어졌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한 달 전에 그 떨리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침 그 주말에 시댁 식구들 전체가 아주버님 승진 축하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박 2일이었어요. 저는 배탈이 났다며 함께 가지 않겠다고 미리 말해두었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그러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밤 트렁크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내일 아침 8시에 꼭 와주세요. 다음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깨어났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스름한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여러 차례 당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촬영을 빠짐없이 할 것. 짐을 포장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영상으로 남길 것. 혹시라도 기중품이 없어졌다거나 가구가 망가졌다는 역고소를 막으려면 증거가 완벽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핸드폰 충전 상태를 확인하고 보조 배터리도 챙겨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8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기사침센터 직원 4명이 작업복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목례를 했습니다. 오늘 작업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직접 촬영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저희도 그게 서로 편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작업자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옷장 안의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에어캡으로 감싸고 박스에 담았어요. 서랍 안의 물건들도 꺼내기 전에 제가 먼저 카메라로 상태를 담았습니다. 깨진 것도 없어진 것도 없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거든요. 아주버님 부부 짐은 안방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짐이 상당했어요. 작업자들이 안방 가득 찬 짐들을 박스에 담는 동안 저는 구석구석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옷장, 침대 옆 협탁, 화장대 위, 욕실 선반까지도요. 남편 짐을 쌀 때는 잠깐 손이 멈칫했습니다. 결혼할 때 들고 온 것들이었어요. 여행 가방 하나, 옷 몇 벌, 책 몇 권.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짐이었는데 그걸 박스에 담으면서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 소진된 감정들이었거든요. 2시간이 채 안 되어 집안이 텅 빈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작업자들이 트럭에 짐을 실어 올리는 동안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카메라로 훑었습니다. 벽에 흠집이 있는지 바닥이 긁힌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짐이 다 나가고 나자 저는 보안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거든요. 기사가 도착하자마자 현관 도어락을 완전히 뜯어내고 지문 인식 방식의 이중 잠금 장치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도어락이 자리를 잡는 동안 저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어요.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저는 손가락을 센서에 올렸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오며 딸깍 소리가 났어요. 제 지문만 인식되는 문이었습니다. 기사짐 트럭은 시어머니가 사는 빌라로 출발했어요. 저는 트럭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와 미리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트럭 기사가 빌라 현관 앞에 박스들을 내려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사진이 왔어요. 좁은 빌라 현관 앞에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지금 내용 증명 발송합니다. 잠시 뒤 김 변호사로부터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아주버님 부부 모두에게 퇴거 불응 및 주거 침입에 대한 명도 소송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다는 문자였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어요. 그들의 물건도 그들의 흔적도 다 사라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집이야. 와. 집? 시댁 식구들은 다 나갔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진짜야? 응, 빨리 와. 치킨 시켜 놓을게. 1시간 뒤 엄마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새 도어락에 엄마 지문을 등록해 드렸어요. 센서에 손가락을 올리던 엄마가 초록불을 보고 피식 웃으셨습니다. 이제 내 손가락이 열쇠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치킨을 뜯었습니다. 테이블도 치우고 그냥 바닥에 앉았어요.
엄마와 저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맥주를 한 끼씩 따서 부딪혔습니다. 엄마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집이네, 진짜로. 창밖에 저녁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뻗어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맥주캔을 내려놓고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남편과 시어머니, 아주머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든 채로 현관 앞에서 발을 구르며 초인종을 연타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 열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쳤습니다. 야, 열어. 내 짐이 다 어디 갔어? 저는 인터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녹화 버튼을 켰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주거침입 시도 및 소란행위로 신고합니다. 주소는요? 엄마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속에서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15분 뒤 경찰관 2명이 도착했어요. 저는 인터폰으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경찰관들이 그들을 현관 앞에서 제지했습니다. 남편이 경찰관에게 따지는 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습니다. 내 집인데 왜 못 들어가요?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리를 피해주세요. 시어머니가 저주를 퍼부으며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님의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남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에 눈을 떼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모아진 채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손의 온기가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꼭 맞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개운하게 잠에서 깨어났어요. 엄마는 이미 깨셔서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 따뜻한 아침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숟가락을 들며 이제 좀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출근을 준비하며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사내 메신저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회사 내부 게시판에 누군가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시댁 식구들을 집에서 강제로 내쫓는 폐륜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글 말미에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불안하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어요.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남편이었거든요. 엄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회사 게시판에 남편이 글을 올렸어. 엄마가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저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사내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몇몇 동료들이 게시글을 캡처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있었고 수군거리는 메시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나가며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인사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게시판 글 보셨죠? 회사 입장에서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네, 봤습니다. 작성자가 본인 배우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다 보니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요? 인사팀장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위에서 절차대로 하라고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 상황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그랬거든요. 그들이 밖으로 쫓겨나면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물어뜯으려고 할 거라고요. 퇴근 후 저는 곧장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인사위원회가 열린대요. 김 변호사가 의자를 당기며 앉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어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잘 됐다고요? 김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팔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반격의 판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청중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모은 걸 전부 꺼내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준비할까요? 김 변호사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홍캠 영상, 녹취 파일, 응급실 진단서, 부동산 모의 캡처본. 전부 출력하고 영상은 노트북에 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남편이 회사 내부망에 접근했다는 기록. 그게 핵심입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밤새 준비했습니다. 파일을 출력하고 영상을 정리하고 날짜별로 서류를 묶었어요. 엄마가 옆에서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시는 엄마의 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내일 잘할 수 있어? 잘할게.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서 엄마가 갑자기 거실에서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제가 뛰어나가 보니 엄마가 소파를 잡고 몸을 웅크리고 계셨어요. 엄마의 얼굴이 청백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가 아파? 배가 너무 아파. 숨이 가빠.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차가웠어요. 엄마의 호흡이 고르지가 않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엄마 손을 꼭 쥐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검사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급성 위경련이 왔고 동시에 심각한 공황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해요. 많이 위험했나요? 더 늦었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누운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팔에 링거가 꽂혀 있었고 얼굴은 아직 창백했어요. 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 때문에 인사위원회 준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편안히 있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다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더 일찍 결단을 내렸더라면이라는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 응급실 커튼이 거칠게 젖혀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몰랐어요. 남편 뒤로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링거를 꽂은 엄마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집 돌려주면 다 끝날 일이잖아. 남편이 제 앞에 서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내놓으면 고소 치화하고 조용히 끝낼 수 있어. 회사도 더 건드리지 않을게. 저는 엄마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장 남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못 들었어? 지금 당장 결정해. 시어머니가 엄마 침대 쪽으로 한 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 양반도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빨리 끝내. 지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되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이 커졌어요. 응급실에 있는 아픈 사람 앞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까지 전부 다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경비 부르겠어요. 남편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커튼을 젖히며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두고 봐. 커튼이 닫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도 몰랐던 거였는데 참고 있던 것들이 손으로 몰려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응급실 협박 녹취까지 확보했습니다. 내일 인사위원회 저 준비됐어요. 김 변호사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잘했어요. 내일 끝냅시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가 조금 전보다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병원을 나왔어요. 엄마는 그제야 잠이 드셨고, 저는 엄마 이마에 손을 얹어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러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 밤새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히 재킷 단추를 여몄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짙어졌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사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잠깐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임원 3명과 인사팀장, 그리고 팀장급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일제히 시선이 쏠렸어요. 저는 똑바로 걸어 들어가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임원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게시판 글 관련해서 본인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내 정보망에 유포된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임원이 미간을 좁히며 말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출력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한 장씩 내려놓았어요. 사내 메신저 접속 기록, 게시글 작성 시간대, 그리고 그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이 회사 내부 와이파이에 접속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리 확보해둔 자료였어요. 임원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글은 제 남편이 올린 겁니다.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를 직장에서 매장하려는 목적으로 사내망의 무단 접근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영상 파일을 재생했어요. 첫 번째는 홈캠 영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쇠공을 불러 제 집 도어락을 뜯는 장면, 친구들을 불러들여 술판을 벌이는 장면, 아주버님 부부가 안방을 차지하고 저를 파출부처럼 부리는 장면들이 이어졌어요. 회의실 스크린에 그 장면들이 또렷하게 펼쳐졌습니다. 두 번째는 녹취였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제 집을 전세로 돌려 보증금을 빼돌리자고 모의하는 대화가 스피커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한 임원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세 번째는 응급실 녹취였습니다. 링거를 꽂고 누운 엄마 앞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어요. 제가 정신질환자라고 올라간 그 글, 이게 전부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제 집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를 몰아세우려던 임원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사팀장은 테이블 위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잠시 뒤 나이가 가장 많은 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깐 나가서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스르르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거든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20분쯤 지났을까 인사팀장이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의실에 다시 들어서자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인사위원회까지 열게 된 점 회사를 대표해서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사내 정보망에 무단 접근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업무팀을 통해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도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 밝히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끝났어요. 회사가 사과했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예상대로네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오세요. 저는 가방을 고쳐매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김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였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혼소송 서류도 법원에 접수할 거예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죠?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응급실 녹취까지 있는데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고소장 접수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부재중이 12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가방 안에 핸드폰을 넣었어요. 김 변호사가 제 옆에 걸으며 말했습니다. 안 받을 거예요? 네. 김 변호사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도 피식 웃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엄마가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다 됐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엄마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참 따뜻했습니다. 이혼 재판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보였어요. 엄마는 며칠 전에 퇴원하셔서 제 집에 함께 계셨는데 제가 일어나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이미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먹고 가. 괜찮아. 별로 배 안 고파. 엄마가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저는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미음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만 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눈빛은 오늘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법원 앞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표정 관리하세요. 알겠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이 생각보다 좁았어요. 저는 원고 속에 앉았고 잠시 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수척해 보였어요. 볼이 꺼져 있었고
양복이 몸에 맞지 않게 헐렁해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남편이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고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혼인기간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정당한 분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공동으로 형성됐다는 말이요. 그 집에 남편이 보탠 돈은 단 한 푼도 없었거든요.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은 원고의 특유재산입니다. 구매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이 펼쳐졌어요. 제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입사 첫 달부터 결혼 직전까지 10년 가까이 모은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통장 거래 내역도 함께였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아온 흔적들이 숫자로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구매 대금 전액이 원고 본인과 원고 어머니의 예금에서 이체된 것이 확인됩니다. 피고가 기여한 금액은 단 1원도 없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가 생활비를 부담하며 원고의 재산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피고의 카드 내역입니다. 혼인기간 전체를 확인해 보면 생활비 납부 이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고 명의 카드로 유흥비 및 개인 지출이 반복적으로 결제된 것이 확인됩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화면이 떴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제 집을 전세로 돌려 보증금을 빼돌리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는 모의 내용이 글자 하나하나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부동산 가계약 문의 내역도 함께 떴어요. 방청석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화면을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피고와 시모는 원고 몰래 원고 소유의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여 그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했습니다. 이것이 피고가 말하는 가정을 지키려 했다는 행동의 실체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응급실 녹취가 재생됐습니다. 링거를 꽂고 누운 엄마 앞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녹취가 끝나고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피고 측, 이 녹취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남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가로저었어요. 없습니다. 휴장이 선언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김 변호사가 옆에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법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낙엽이 몇 장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혼자였었죠. 남편이 제 앞에 서더니 바짓가랑이를 잡을 듯이 몸을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사고소만 취하해줘. 제발. 나 이러다 진짜 다 끝나.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쪼그라든 어깨, 핏기 없는 얼굴. 한때는 이 사람이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아주 오래된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링거 꽂고 누워있는 응급실에서 돈 내놓으라고 했던 거 기억해? 남편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날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쓰레기 보듯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멈췄어요. 저는 다시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몇 주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혼자 법정에 들어갔어요.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합니다. 피고의 재산 분할 청구는 이를 전면 기각합니다. 원고의 특유재산 전액을 보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즉시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말을 마쳤습니다. 법봉이 한번 울렸습니다. 기쁘다는 것도 통쾌하다는 것도 한 박자 늦게 느껴졌거든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이요. 김 변호사가 제 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눈이 말랐어요. 이미 울 것은 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겼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알았어. 알았는데.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나쁘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남편은 전과자가 되었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불명예스럽게 짐을 싸야 했습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감당하지 못한 남편은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처분하며 일용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됐어요. 애지중지하던 첫째 아들 내외는 시어머니의 남은 보증금마저 몰래 챙겨 자취를 감췄고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는 텅 빈 단칸방에서 쓸쓸한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전문 업체를 불러 집안 구석구석을 새 것으로 바꿨어요. 벽지도 가구도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던 것들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위자료로 치료를 받으신 엄마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고 새로 꾸민 집에서 우리 둘만의 따뜻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미뤄뒀던 승진 심사를 통과해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참 길고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폭력을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끊어낸 것. 그게 제가 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거든요. 내 집을, 내 엄마를, 내 인생을 제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